2025년 12월 10일에 국회에서 열렸던 정책 토론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주제가 아주 강렬하더라고요.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 네, 맞습니다. 사실 농협하면 다들 좋은 이미지도 있고 친숙한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비리 문제가 터져 나오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좀 파헤쳐 보자는 그런 자리였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이름인데 이 자료를 딱 펼치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숫자만 바로 보이더라고요. 아, 그 비리 사건 통계 말씀이시죠? 네. 최근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금융비리 사건이 285건, 피해액이 무려 961억 원. 와.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은 회수조차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은 그럼 다 조합원들의 손실로 이어진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단순히 몇몇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보기엔 규모가 너무 크고 너무 반복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심도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왜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지, 그 악순환의 핵심 고리가 뭔지, 그리고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었는지 그 정수를 한번 제대로 뽑아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이 토론회 자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이 문제들이 그냥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건데 그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선거, 권한, 감사를 꼽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모든 문제의 철벌점을 선거 제도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선거요. 네, 특히 농협의 수장, 그러니까 중앙회장을 뽑는 선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200만 농민 조합원이 직접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직접 뽑는 게 아니에요? 네, 전국 1,100여 명의 지역 조합장들만 투표권을 갖는 이른바 간선제 방식입니다. 아, 소수만 투표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선거운동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후보가 유권자인 조합장들한테 단체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조차 불법일 정도니까요. 잠깐만요. 선거운동을 못하게 막아놨다고요? 그럼 후보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신을 알리고 정책 대결을 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알릴 공식적인 통로가 거의 막혀 있으니 결국에는 비공식적인 접촉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비공식적인 접촉이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깜깜이 선거라고 표현합니다.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약 대신 학연, 지연 같은 연고나 사적인 관계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심한 경우에는 금품이나 이권 약속이 오고 갈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선거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투명하게 경쟁할 수 없으니까 물밑에서 다른 것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당선된 중앙회장은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쥐게 됩니다. 네, 그 두 번째 키워드가 권한이었죠?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계열사 사장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고는 해요.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비서실을 통해서 그룹 전체의 인사를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무이자 자금의 존재입니다. 무이자 자금이요? 그건 뭔가요?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 농협이나 축협으로부터 받는 일종의 예치금인데요. 이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든요. 네. 그 규모가 무려 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6조요? 네. 농협중앙회는 이 돈을 운용해서 막대한 수익을 내는데 문제는 이 자금을 어느 지역 조합에 얼마나 배분할지에 대한 권한이 중앙회장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와... 잠깐만요. 그럼 그 16조 원이 농가 지원 같은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선거 때 자신을 지지했던 조합장들에게 보상하는 식으로 일종의 충성도 관리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위험성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장 말 한마디에 수백억, 수천억이 오고 갈 수 있으니까 모든 조합장들이 회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럼 이 거대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그 세 번째 키워드, 감사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그러게요. 그렇게 막강한 권한이 있다면 감시 시스템이 정말 독립적이고 강력해야 할 텐데요.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감사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받아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감사위원들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주체가 바로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중앙회장과 이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아, 쉽게 말해서 나를 감시할 사람을 내가 직접 뽑는 셈이죠. 세상에. 이러니 제대로 된 견제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외부의 감시도 거의 받지 않고요. 결국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 불투명한 선거로 회장이 되면 막대한 자금이랑 인사권으로 자기 사람들을 챙겨주고 그걸 감시해야 할 기구는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니 그냥 통과되는 거고요. 와, 이쯤 되면 부패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할 정도의 구조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부패의 사슬을 4단계로 딱 정리합니다. 4단계요? 첫째, 불투명한 선거 구조 속에서 금품과 이권으로 표를 사는 돈선거. 네. 둘째, 당선된 후에 선거를 도운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는 보훈인사. 네. 셋째,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특정 업체에 사업 특혜를 주면서 이익을 챙기는 사업 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챙긴 이익이 다시 다음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선거자금 확보. 이 고리가 한번 맞물리기 시작하면 끊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분석이 아니라 실제 사례도 있겠죠, 당연히? 네, 토론회에서는 현 강호동 회장과 관련된 의혹을 아주 상징적인 사례로 언급합니다. 아, 현직 회장이요? 네, 한 용역업체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인데요. 공교롭게도 그 업체가 이후에 39억 원이 넘는 용역 계약을 경쟁 입찰이 아닌 수혜 계약으로 따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부패의 사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중앙회장 선거부터 감사까지 이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가 결국 누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까요? 결국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민조합원들일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그분들이 느끼는 현실도 담겨 있었나요? 네, 바로 그 점의 두 번째 발표 자료가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2012년에 농협이 신용사업, 그러니까 금융하고 경제사업, 농업 관련 사업으로 분리됐거든요. 네, 분리됐죠. 그 이후의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들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은행과 증권을 거느린 NH농협금융지주는 자산이 532조 원, 당기순이익이 2조 5천억 원을 넘는 거대한 금융그룹으로 성장했어요. 와, 2조 5천억. 한국 5대 금융지주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대한민국 금융계를 움직이는 수준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작 농민들을 위한 유통, 판매, 자재 지원 등을 담당하는 경제지주는 어땠을까요? 어땠나요? 자산은 13조 원에 514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흑자가 아니고 적자요? 네, 적자입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농협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인가? 아니면 그냥 돈 버는 금융회사인가? 하는 질문이죠. 한쪽은 2조 5천억 흑자, 다른 쪽은 500억 적자라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은 뒷전이고 돈 되는 금융업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현장의 조합원들에겐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러게요. 자료에서는 지역 농협을 깜깜이 조합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조합의 주인은 분명 조합원인데 내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알 수가 없죠? 대부분의 경영 정보가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이죠. 한 조합원은 자기 조합이 수십억 원대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네요? 주인이 자기 재산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른다니? 그런 불투명한 구조 속에서는 당연히 사고가 터지기 쉽겠죠. 그렇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최근 5년간 지역농협에서만 1,012억 원 규모의 횡령 부당대출 같은 금융사고가 터졌다고 합니다. 1,012억이요? 네. 근데 더 심각한 건 그중 절반이 넘는 529억 원은 회수되지 못해서 고스란히 조합과 조합원들의 손실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중앙회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발 딛고 있는 지역농협마저도 이렇게 골마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말 뿌리 깊은 문제들이네요. 중앙회는 중앙회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렇다면 이 토론회에서 나온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끊이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제기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농협중앙회장, 농민조합원 직선제 도입입니다. 직선제요? 네, 1,100여 명의 조합장들만 투표하는 간선제가 아니라 200만 전체 조합원이 직접 회장을 뽑게 하자는 겁니다. 아, 권력의 기반 자체를 소수의 조합장이 아니라 200만 농민 전체로 바꾸자는 거군요. 이건 정말 근본적인 변화인데요. 맞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직 농민회장은 현재의 선거를 군사독재 시절의 체육관 선거에 빗대더라고요. 체육관 선거요? 네. 조합원에게 주권을 돌려줘야만 회장이 소수 조합장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200만 농민 전체를 위해 일하게 될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야 깜깜이 선거의 패해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듣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해결책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수십 년간 나왔을 텐데 왜 아직도 바꾸지 않는 걸까요? 혹시 자료에 그 저항의 실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가장 큰 반대 논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200만 명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관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또 현직 조합장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막강한 영향력, 그러니까 킹메이커로서의 지위를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는 기득권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아, 기득권 문제군요. 네. 하지만 토론의 발제자들은 그런 비용과 어려움은 민주주의를 위한 당연한 비용이다. 더 이상 기득권을 위해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회장 선거 방식 외에 그 막강한 권한 자체를 좀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나왔습니다. 회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나누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무실한 감사위원회를 회장이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합원이나 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 것이 바로 제왕적 조합장의 문제입니다. 제왕적 조합장이요? 네, 지역 농협에서 한번 조합장이 되면 별다른 견제 없이 수십 년간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유지처럼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되고요. 아, 중앙회장뿐만 아니라 지역조합장 문제도 심각하군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았습니다. 문제가 중앙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풀뿌리 단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거죠. 도시와 농촌, 농협 간의 격차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금융지주와 경제지주의 그 극명한 실적 차이와도 연결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서울이나 대도시의 농협들은 사실상 농산물 판매 같은 건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예대마진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은행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얻는 신뢰와 세금 혜택 같은 특혜는 똑같이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도시 농협들은 농업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익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온 구체적인 제안이 도시농협이 농촌농협의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구매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아, 상생구조를 만들자는 거네요. 네. 도시조합이 돈만 버는데 그치지 말고 농산물 판매 창고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해서 도농 간의 상생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진정한 협동조합의 정신에도 맞다는 주장입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농협은 자산 500조가 넘는 한국 5대 금융 지주에 들 정도로 정말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아주 준엄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는 왜곡되고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되며 견제장치는 작동하지 않고 정작 주인이어야 할 200만 조합원들은 소외되는 구조적 모순. 이것이 바로 반복되는 비리의 진짜 뿌리라는 진단인 거죠. 그러게요. 이 모든 논의를 듣고 나니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던진 마지막 질문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언제부터인가 농협이 농협이라는 한글 이름 대신에 NH라는 영문 이니셜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 너무나 불편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아, 그 로고 말씀이시군요. 네, 이게 단순히 세련된 로고로 바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조직 스스로 농업과 농민이라는 뿌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미 거대한 금융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이 조직이 과연 초심으로 돌아가
풀뿌리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진정한 개혁은 회장을 직접 뽑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그 조직에 잊혀진 정체성을 되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